오늘은 생성형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AI가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루긴 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도 다뤘고, RNN이라고 하는 이제 C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차적인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모델도 다뤘고, CNN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탐지하거나 아니면 물체를 인식하거나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쓰이는 모델도 다뤄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모델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실 AI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많아요. 데이터에서 주어진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거다, AI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구별하는 거라면, 내가 받은 사진 데이터에서 이 사진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가지고 얘는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죠, AI라고 하는 게. 근데 오늘 다룰 생성형 모델은 이 패턴을 찾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패턴을 찾는 걸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3, 4년 전에만 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챗GPT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거 생성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성형 모델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알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가지 사진이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진짜일까요? 어느 게 가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세 개 다 가짜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첫 시간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긴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뤘던 거는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지도학습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전 데이터들이 있고 그 사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시켜가지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데이터에 정답값이 있으니까 얘가 잘 훈련을 했구나, 잘하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뱉어내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특징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각각에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레이블이 되어 있었고, 그랬을 때 이 입력과 레이블을 얼마만큼 매핑을 잘하느냐가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이 있고 그 고양이 사진이 얘는 고양이에요, 고양이이다 라고 하는 라벨이 있다면, 이 고양이 사진을 보고 이 고양이라는 라벨을 뱉어낼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뱉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 매핑을 얼마나 잘하냐 였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오레이션 같은 것도 있고, 첫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루긴 했어요.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뭔지를 알아야 얘가 뱉어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는 라벨이 없습니다. 라벨이 없지만 패턴을 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패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얘가 고양이고 얘가 강아지라고 하면 당연히 강아지와 고양이랑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도 강아지랑 고양이는 쉽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는 이제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 텐데 그 구별되는 특징, 그 패턴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학습을 한다면 이 모델은 이 정답을 바탕으로 학습하지 않아서 얘가 강아지, 고양이인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얘는 뭐일까요? 라고 한다면 강아지라고 내뱉지는 못하겠죠. 정답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얘는 이 패턴에 있어요 라는 거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적 적은 데이터로도 얘가 옳고 그른지를 쉽게 분별을 시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레이블이 굉장히 노가다 작업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이제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이 필요가 없어서, 하지만 패턴을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구조와 패턴을 학습하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라고 하는 생성형 모델은 비지도 학습의 한 예이자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또 여기 이제 나오는데, 밑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쓰여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샘플, 우리가 기존에 이제 훈련을 위해서 다뤘던 그런 샘플들의 이 분포 같은 것들을 잘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랑 비슷한 모델을, 비슷한 값을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그림을 그려줘 라고 했을 때는 이 고양이에 대해서 훈련을 시킨 그 훈련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그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려줘야 고양이라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글처럼 디스트리뷰션을 좀 가져와가지고 표현을 해준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왼쪽 아래 또 density estimation이라고 밀도 추정, 이 샘플이 어떤 분포에서 나왔을 것이다, 또는 이 생성된 샘플들이 이 분포를 반영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에서의 이 분포와 이 데이터 간의 분포를 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학습시키지?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왜 생성형 모델을 쓰나요?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왼쪽 이 그림 보면 얼굴 사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얼굴 사진을 가지고만으로 되게 이상적인 학습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 그림처럼 좀 배경도 다양하고 사람도 훨씬 다양하고 뭐 피부 색깔도
다양하고 포즈도 다양하고 이래야 더 공정한 그런 데이터 셋이 되겠죠.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확률 같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바탕으로 이 왼쪽의 데이터셋에서 오른쪽 데이터셋처럼 구성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더 공정하고 대표적인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사진으로만 학습을 하게 된다면 좀 편향되겠죠. 왜냐하면 데이터셋 자체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도 편향되게 나올 텐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보정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치 감지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다뤘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95%는 일반적인 그런 드라이빙 데이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좀 그 사진처럼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몰 때 아니면 차량에 탑승을 할 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배경인데 사실 이걸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새롭거나 아니면 굉장히 희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얘가 잘 작동한다, 이 자율주행차가 잘 작동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이 처리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이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상치, 아웃라이어는 굉장히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생성형 모델로 더 만들어가지고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학습을 시켜주기 위해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갑자기 앞에 비행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된 그런 날씨거나 이럴 때 아니면 보행자들이 있거나 이럴 때도 이런 거에 집중해서 생성형 모델을 통해서 이 만들어내고 학습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가장 많은 쓰임새일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실제로 만드는 것에 가장 많이 씁니다. 챗GPT도 그렇고 아래에 그 사진을 생성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훈련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이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잠재 변수 모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가장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오토 인코더라는 왼쪽에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GAN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왼쪽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잠재 변수가 뭐냐에 대해서 이게 그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왼쪽을 보시면 그 죄수들이 벽을 바라보고 이제 앉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 죄수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딱 이 그림자예요. 앞에 보여지는 이 뒤에 실제의 물체는 볼 수 없지만 딱 이 그림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은 딱 이 그림자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실제 물체에 좀 근본적인 것들은 보지 못해요. 근데 이 근본적인 이 특징을 이 잠재 변수라고 하고 이 죄수들을 모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는 정말 그 근본적인 그런 실제 물체나 그런 특징들을 알 수는 없지만 이걸 바탕으로 한 좀 이 그림자 같은 것들을 계속 보면서 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재 변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오토인코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토인코더는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생성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딱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재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A랑 B를 구별하고 싶을 때, 물론 우리는 딱 보면 누가 누군지 알잖아요. 친구들은 막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딱 보면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다 라는 걸 딱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A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그런데도 바로 그래도 이 사람이 A라는 건 그래도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 머리카락의 길이는 아닐 거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구별하는 게. 그랬을 때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눈의 크기나 아니면 뭐 얼굴 형태나 이런 것들, 뭐 다양한 그런 요인이 실제로는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실제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조도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원시 데이터를 토대로 계속 차원을 축소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라는 이제 딥 신경망을 토대로 계속 차원을 축소해 나가면 이 딱 로우 디멘셔널인 잠재 공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리가 4개인 동물과 다리가 2개인 동물을 구별하는 데는 다리의 개수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게 이제 계속 이제 압축하다 보면 그게 이 어떤 동물의 잠재적인 특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보고는 이 근본적인 특징을 바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 압축을 시켜가지고 되게 조그만 하나의 잠재 공간을 토대로 근본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CNN 다룰 때 좀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또 이 비슷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물체를 탐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말 처음엔 선부터 봤잖아요. 선부터 보다가 그다음에 코와 눈과 입을 이제 토대로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하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이제 구조도를 보시면 이게 생성형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원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 Z라고 하는 잠재 변수가 있는 공간까지 계속 압축을 시켜가지고 가장 중요한 특징만을 담고 있는 그런 스페이스로 간 다음에 그걸 다시 원시 데이터처럼 계속 규모를 키워가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훈련을 할 때는 뭐 다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굳이 이 앞에 인코더라는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만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제 계속 복원하는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생성형 모델, 가장 이제 훈련이 끝난 생성형 모델은 좀 뒷부분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시 데이터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잠재 변수를 학습시키는 게 지도 학습으로도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지도 학습으로도 가능하겠죠. 사전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실제로 양이라는 동물은 뭐 다리가 4개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흰색이고 이런 가장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을 실제로 우리가 사전 지식을 토대로 주입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는 이제 인간의 개입이라고 하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인간 자체도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 학습은 목표가 아니고 이거를 비지도 학습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신호로 가정을 하고 데이터 자체를 이제 신호로 가져가고 우리가 뭐 따로 가정 같은 거는 안 합니다. 그냥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은 이제 구조를 재구성해가지고 디코딩 모델로도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가 잘 학습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별하는 게 필요한데 이 아래쪽에 있는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시 데이터랑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의 차이를 판별하면 되기 때문에 이 원시 데이터인 X와 우리가 만든 생성형 데이터인 X햇의 차이를 제곱을 해주면 얘가 얼마나 잘 만들어냈는지 못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레이블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구조만으로 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트레이닝 세트만으로.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X 원시 데이터가 들어가서 차원이 압축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는 이 Z 잠재 변수 이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그것을 차원을 늘려가면서 복원을 해줘서 X햇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원시 데이터와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비교하는 과정을 토대로 얘가 지금 잠재 변수를 지금 잘 학습을 했는지 못했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신경망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어떤 값으로 돼 있을 텐데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또는 차원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때 좀 가중치 값들이 좀 잘 맞춰지지 않았다면 되게 이상한 산출물을 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함을 통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잠재 공간은 또 사람이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나 잠재 공간을 좀 2차원까지 좀 많이 압축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5차원 정도로 좀 잡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가장 오른쪽이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원래 데이터 값인데 이걸 2차원까지 압축을 해버리면 왼쪽의 그림처럼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압축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흐릿해지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5차원 정도로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를 잡으니까 더 많은 정보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얼마나 작게 할지 아니면 얼마나 크게 할지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 페이지인데 보틀넥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계속 이제 인코더 쪽의 구조인 거죠. 계속 이제 그 차원을 축소를 해 나가면서 이 가장 중요한 특징만을 담을 수 있도록 학습하도록 강제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러면 이 Z라고 하는 잠재 변수에 이상한 게 담길 거고 이상한 게 담기면 그걸 바탕으로 복원을 해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냈을 때 완전히 이상한 값을 뱉어내기 때문에 그 손실함수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 차이의 제곱의 그 값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얘가 이제 훈련을 하여 나가면서 이 잠재 변수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차원의 이 공간에 정말 야무진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담고 있어야 이 여기에서의 이 값이 최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Reconstruction Lo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포착하도록 강제한다. 비슷한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특징을 좀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강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게 오토 인코딩인데 이 오토라고 하는 게 자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간이 실제로 개입을 해가지고 다 이름도 붙여주고 중요한 특징 같은 것들을 입력해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오토고 인코딩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토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VAE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코딩 구조의 한계를 좀 보완해내기 위해서 조금 개조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약간 더 많은 다양성을 포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구조입니다. 아래 보시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오토 인코더인데 이거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똑같은 입력을 주어지면 똑같은 출력만 내뱉
붙어요. 왜냐하면 뭐 가중치 값도 어느 값으로 다 맞춰져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뭐 예를 들어서 2라는 걸 그려줘라고 한다면 계속 숫자 2를 똑같은 숫자 2를 계속 내뱉는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다양한 그런 데이터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좀 만들어진 구조이고요. 결정론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작위성, 그러니까 확률론을 도입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확률 같은 거는 이제 보통 평균과 표준 편차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변수, 이 두 가지의 변수를 추가로 도입을 해줌으로써 좀 다양한 2를 그려주라고 했을 때 맨날 똑같은 2만 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2를 그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뭐 사람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 항상 똑같은 사람만 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그려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조금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이 확률론을 도입하고 싶고, 그래서 이 평균과 분산이라고 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도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구조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를 각각 학습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그냥 Z라고 하는 잠재 변수 하나로만 이제 학습이 되는데 이제는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각각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더 표현력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가 하는 일은 이제 조금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잠재 공간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인코더가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잠재 변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변수를 갖기 위해서 인코더가 작업을 했잖아요. 계속 차원을 축소시켜내가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을 잘 표현하는 이 분포를 계산해내기 위해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반대로 디코더는 그 확률 분포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이 확률 분포,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제 그 확률 분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사람도 그릴 수 있고 뭐 숫자 2도 그릴 수 있고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분포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앞서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를 분포로도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코더는 이 잠재 변수의 분포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디코더는 그 Z라고 하는 이 확률 분포, 우리가 계산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 분포를 계산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수식이 있는데, 수식은 아니고 숫자가 그 표현이 있는데, 이제 x를 바탕으로 이 z의 확률 분포를 계산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코더라고 하는 게 제가 말했던 거예요. 이 x를 바탕으로 이 z를 계산을 한다. 그리고 디코더는 반대로 이 z를 바탕으로 이 x 햇이라고 하는 새로운 x를 계산을 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의 손실 함수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평균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평균도 잘 학습을 해야 되고 표준 편차도 잘 학습을 해야 되고 그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인코더라고 하는 것도 잘 작동을 해야 되고 디코더가 또 이상하게 작동하면 안 되니까 디코더도 잘 작동을 해야 되고 라고 하지만 하나의 손실 함수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원시 데이터와 우리가 이제 생성한 데이터의 이제 차이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로스 펑션으로 잡는다면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 새로운 손실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리고 그래서 인코더만 따로 학습을 하고 디코더만 따로 학습을 하고 뭐 평균을 따로 학습을 하고 표준 편차를 따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이 엔드 투 엔드로 한 번에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만들어내고 싶은 건 하나이기 때문에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수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게 reconstruction loss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시 데이터와 우리가 예측한 데이터의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정규화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난관이거든요.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 정규화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 reconstruction loss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이 수식처럼 원시 데이터와 그 생성된 데이터의 이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regularization term이라고 하는 정규화항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좀 밑에 예제를 통해서 얘기를 더 드릴게요. 이게 왜 도입이 되었냐면 우리가 사전 분포를 추측하고 싶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가 Z라고 하는 잠재 변수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그 잠재 변수 공간에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다뤘던 많은 이제 학습 메소드 같은 경우는 보통 확률 분포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했거든요. 이제 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이 분포를 처음에 가정을 하고 시작해야 이 분포를 토대로 새로운 무작위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분포를 사전에 초기에 추측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정규화항이라는 게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노멀 이제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채택을 한다고 하면 얘가 종 모양의 분포를 띠거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게 종 모양의 분포를 띠기 때문에 기존에는 잠재 변수가 딱 이제 하나였다면 이제는 이 잠재 변수 값을 바탕으로 굉장히 고르게 그리고 좀 부드럽게 분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도입된 이유가 다양성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양이를 그려주라고 했을 때 뭐 강아지를 그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분포에 따라서 이 더 부드럽고 그래도 고양이 사진을 내뱉어야 되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장려를 해서 조금은 다른 고양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여기서 모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계속 똑같은 결과물만 내뱉지는 않을 거예요.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알고 싶기 때문인 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재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알아야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잠재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알고 싶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전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이 어떤 사전 분포를 가지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사전 지식들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게 왜 중요할까? 우리가 그냥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런 걸 그냥 뭐 아무거나 확률 분포를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는데 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 분포를 우리가 정규화항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굳이 이 수식에 집어넣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왼쪽의 그림이 이 정규화항을 집어넣지 않고 학습한 모델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다 예시인데 오른쪽은 이 정규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를 좀 바랍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정규화를 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없다는 거는 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 세모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포를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y축이 무게고 x축이 뭐 다리의 개수면 뭐 양은 다 여기에 있겠죠. 뭐 다리의 개수는 정수니까 뭐 이렇게 분포가 되겠고 그리고 뭐 양이 되겠고 그리고 뭐 닭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무게도 적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새로 데이터가 있는데 새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게 무게가 뭐 이 정도고 다리의 개수가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닭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분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근방에 있기 때문에 얘는 닭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예측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특징을 토대로 옆에 있으면 얘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이 정규화항을 쓰지 않고 학습을 한다면 생기는 문제가 너무 다르게 분포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좀 옆에 이렇게 두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왜냐하면 서로 가까우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항을 추가함으로써 가까우면 유사한 내용을 담도록 확률 분포를 설정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완전성인데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러면 틈이 있으면 이 보라색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낙서 같은 거를 뱉어냅니다. 근데 낙서 같은 걸 뱉어내는데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면 얘가 지금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도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도 이상한 값들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규화를 토대로 개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화를 한다면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확률 분포랑 진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황색 영역에서 데이터가 새로 들어왔어. 그러면 얘는 세모일 것 같다 라고 뱉어낼 거고, 노란색 영역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네모일 것 같다 라고 이제 말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를 그려주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고, 가까우면 이제 서로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속성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틈이 없기 때문에 아예 계속 뚱딴지 같은 내용을 뱉어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보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정규화항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수식을 지금 다루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관만 제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직관을 이제 제공함으로써 그냥 이래서 정규화항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과 이 정규화항을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인코더 이 구조를 토대로 학습을 시키면 얘가 연속성도 없고 뭔가 빈틈도 많은 그런 잠재 변수 Z값을 가지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reconstruction loss와 regularization term 이 두 가지의 합을 손실함수로 규정함으로써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역전파 이론이라고 하는 게 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역전파를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역전파 이론 같은 거는 예전에 그런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서 이 값을 전달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률을 도입을 해버리면 얘가 무작위로 뱉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작위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하게 적용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사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직접 샘플링을 하지 않고 이 스케일링 함수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와 이 p라고 부르는 파이라고 부르는 이 값을 토대로 z라고 하는 노드에 넘겨줬고 이 z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
F라고 하는 걸로 이제 예측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별로 전달을 해 나가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 스케일링 상수라고 하는 이 값을 새로 도입을 해줌으로써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이 평균과, 그러니까 직접 샘플링을 해주지 않고 이걸 그냥 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계속 학습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고정이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스케일링 상수를 도입함으로써, 이 스케일링 상수는 뭐냐면 딱 무작위성만 보여주는 상수예요. 딱 무작위성만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무작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학습할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만 학습을 시키면 되고, 그리고 평균과 표준 편차는 그 하나의 노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번에 대해서는 고정되어 있는 변수 값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폼이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 새로운 상수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 무작위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상수를 도입을 함으로써 얘는 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렇게 학습을 시켜줌으로써 좀 무작위성이지만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요약을 해보면, 이 VAES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오늘 다뤘는데, 잠재 공간이 있잖아요. 잠재 공간이 있었는데 이게 막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막 구체적인 예시를 다루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잠재 변수의 공간을 2차원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아니면 뭐 5차원으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머지 차원들은 다 고정을 해놓고 하나의 차원만 이 값을 바꿔 보면서 얘가 이 차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에 가장 정말 큰 단점은 해석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블랙박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코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이 인간이 이 Z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을 개입하지 않고 1년의 과정을 그냥 학습시켜주기만 했어요. 뭐 따로 분해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걸 통째로 학습시켜주다 보니까 얘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알 수 있는데 왜 잘 됐는지 왜 안 됐는지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Z가 뭔지 뜯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AI가 훈련은 우리가 했지만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유의미한 통찰을 보여줄 수 있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잠재 변수의 공간을 5차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4차원은 고정을 해두고 한 차원만 바꿔보는 거예요. 이거를 값을 키워보기도 하고 값을 줄여보기도 한다면,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키워보고 줄여보면서 이게 포즈가 달라지잖아요. 헤드 포즈가. 그래서 2차원은 헤드 포즈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 보시면 이 위아래로 갈수록 이 사람이 아래는 웃고 있고 밑에는 웃지 않고 정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의 차원은 스마일의 유무겠죠? 스마일의 정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잠재 변수 공간을 이제 학습을 시켜놨으니까 그거를 나머지 차원은 고정을 하고 한 차원을 계속 바꿔보면서 이 차원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도록 학습이 되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성형 모델의 구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일단 이 원래 표현을 이 현실의 표현을 압축한다. 왜 압축하냐면 중요한 특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압축을 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라벨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디코더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 뒤쪽의 구조를 토대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데이터와 비슷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새롭게 생성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지만 얘가 이렇게만 되면 항상 똑같은 답변만 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리파라메터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파라미터를 그냥 다시 재구성을 해줬다. 새로운 파라미터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학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엔드투엔드로 그리고 원시 데이터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투엔드로 한꺼번에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잠재 공간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나머지 차원을 고정을 해두고 하나의 차원을 바꿔봄으로써 이 차원은 이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 추측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네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이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새로운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성해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알아봤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초반에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우리의 이제 프로그램을 좀 다음 시간에는 시작할 때 그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